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경기도에서 살고 있는 50대 남성이에요. 저는 지금까지 평범한 삶을 살아왔어요. 그래서 드라마에 나오는 일들은 저랑은 다른 세계 얘긴 줄 알았죠. 그런데 얼마 전 저한테도 그런 황당한 일이 일어났지 뭡니까? 저에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큰아들과 작은 딸, 그리고 유순하고 가정적인 와이프가 있어요. 저는 현재 지방에서 아는 형님의 공장 일을 돕고 있는데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 6일 근무에 월 300 정도 받고 있어요. 솔직히 내 식구가 먹고 살기엔 빠듯한 돈이에요. 제가 지금에야 이러고 살지만 처음부터 남 밑에서 일하고 살던 사람은 아니었어요. 원래는 서울에서 수출 무역업을 했더랬죠. 서울에 아파트도 2채나 가지고 있었고 차도 외제차를 끌고 다녔고요. 그 밖에도 현금 자산을 꽤 보유하고 있었고 1년에 한두 번은 가족들을 데리고 해외여행을 다닐 정도로 남부럽지 않게 살고 있었죠. 그런데 망하는 건 정말 한순간이더라고요. 처음에 작은 계약이 틀어지기 시작하더니 금세 도미노처럼 눈앞에서 와르르 사업 전체가 무너져 버렸어요. 어떻게 세운 사업인데 끝까지 버텨보려고 사방으로 뛰어다녔지만 잘 되지 않았어요. 보다 못한 본가와 처가에서 도와주려고 애를 썼지만 턱없이 부족하더군요. 결국 전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사업을 하는 친구를 찾아갔어요. 그래도 제일 친한 놈이라 생각해서였죠. 자존심 다 버리고 구질구질하게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싸늘했어요. 자기 보기엔 어차피 망한 게 뻔한 사업이니 그냥 접고 다른 일을 시작하라지 뭐예요. 전 친구의 멱살을 잡고 크게 다퉜어요. 가망 없어. 더 시간 끌어봤자 빚만 불어날 뿐이야. 뭐? 내가 어떻게 쌓아온 사업인데 내가 어떤 심정으로 여기까지 찾아왔는지 알기나 해? 그리고 그날 이후 저는 다시는 누구에게도 손을 벌리지 않겠다 맹세까지 했어요. 제가 가진 마지막 자존심마저 버릴 수는 없었거든요. 제 사업이 망하자 가장 힘들어한 건 작은 딸이었어요. 큰아들은 대학 졸업학기라 이미 등록금을 다 낸 상태인데다 사업이 잘 될 때 어학연수며 유럽 배낭여행까지 아들의 미래를 위해 금전적으로 해줄 수 있는 건 다 해준 상태였거든요. 하지만 작은 딸의 경우는 달랐어요. 아직 고등학생인데다 일반고도 아닌 예고에 다니고 있어서 전학이 불가피했죠. 예고는 등록금도 비싸고 실기비까지 따로 내야 해서 도저히 현재 형편으로는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결국 미대 진학이 꿈인 딸아이를 일반 고등학교로 전학시켰어요. 대신 미대 입시를 대비해 미술학원을 보내주기로 했고요. 그런데 참, 미대 입시학원비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전에는 제가 벌어다주는 돈으로 아내가 다 알아서 했으니까 저야 알 리가 없었죠. 아침 7시부터 밤 8시까지 주 6일을 꼬박 일해서 월 300 손해지는 상황에 한 달에 100만 원이 넘는 딸아이 학원비 대주는 건 여간 힘든 게 아니었어요. 학원비 내는 날이 무서워질 정도로요. 솔직히 딸아이 원망도 좀 했어요. 미대 들어가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고 또 간다고 해도 전공 살려서 취업하는 것도 힘들 테니까요. 게다가 미대 나와서 잘 되려면 유학은 기본이라고들 하는데 저희한테 이제 그런 건 꿈도 못 꿀 상황이잖아요. 그런데도 집이 이렇게 된 마당에 미술을 하겠다고 그 고집을 부리니 나 원참. 전 딸아이가 미술을 관두고 그냥 취업 잘 되는 간호학과나 회계학과에 갔으면 좋겠다 아내에게 내비쳤어요. 미대는 우리 형편 좋았을 때 얘기지. 지금 상황엔 아니잖아. 지금이라도 다시 생각해서 진로 바꾸게 합시다. 제대로 지원도 못 해주면 지은이도 고생할 게 뻔해. 그런데 아내가 극구 반대하는 거예요. 잠깐 형편 어렵다고 앞날이 창창한 딸의 꿈을 막을 수는 없다나요.
나중에 딸한테 원망이라도 듣게 된다면 자기나 저나 많이 괴로울 거라고요. 힘 닿는 데까지는 해줄 만큼 해주자고요. 사실 전 그런 아내의 말이 곱게 들리지 않았어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공장에서 허리가 휘도록 일하는 건 저였으니까요. 아내는 여전히 상황 판단이 안 되는 것 같았어요. 더 이상 강남 사모님이 아니란 걸 직시해야 하는데 말이죠. 전과 달리 사는 집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젊은 경비원이 여럿 딸려있던 고급 아파트에서 허름하고 곰팡이 핀 다가구 주택으로 이사를 했거든요. 그런데도 아내는 여전히 부잣집 사모님처럼 하고 다녔어요. 형편 좋을 때 선물로 사주었던 명품 가방들을 그대로 들고 다니더라고요. 중고샵에 갖다 팔면 그게 다 돈인데 말이죠. 여보, 그 가방 이제 파는 게 낫지 않아? 이런 동네에서 그렇게 다녀봤자 짝퉁 소리밖에 못 들을 텐데. 모르는 소리 말아요. 여자들은 명품 가방 하나쯤은 있어야 된다고요. 참, 지금 우리가 그런 거칠해 하고 살 처진가요? 가방 팔아 생활비에 보태면 얼마나 좋아요. 남편 고생하는 건 생각도 안 하고 말이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은 제 월급날이었죠. 퇴근하고 집에 가는 길에 트럭에서 파는 전기통닭 한 마리를 사서 들어갔어요. 딸이 치킨을 참 좋아하거든요. 전 방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던 딸에게 나와서 치킨 먹자고 했어요. 그랬더니 딸이 됐다고 하더군요. 우리 딸 치킨 제일 좋아하잖아. 왜? 무슨 일 있어? 아빠, 학원에서 나만 빼고 다 특강한대. 나 이제 쪽팔려서 어떻게 살아? 특강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의아해하는 절 보곤 아내가 다가왔어요. 특강비가 너무 비싸서 하지 말랬더니 지 친구들은 다 한다고 전 난리네. 미술학원에서 방학을 맞아 특강을 하는데 글쎄 특강비가 기존 학원비의 2배라는 거예요. 200만 원이요. 전 비싼 특강비 얘기를 듣자 입맛이 싹 달아났어요. 지금 형편으론 가당치 않은 금액이긴 하지만 저렇게 슬퍼하는 딸의 얼굴을 보니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주고 싶었죠. 그때 제 눈에 아내의 명품 가방이 들어왔어요. 여보, 저 가방 이제는 파는 게 좋지 않아? 그랬더니 아내가 대뜸 화를 내는 게 아니겠어요. 돈은 미국에 사는 언니한테 빌려보겠다면서요. 아내의 친언니는 미국에서 미용실을 크게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망해서 거리에 나앉을 때 지금 살고 있는 이 빌라 전세 자금을 내준 사람이 바로 처형이었어요. 돈은 안 갚아도 되니까 용기 잃지 말고 살라고요. 그 일로 아내는 처형한테 미안한 마음을 크게 가지고 있어요. 저도 처형한테는 늘 고맙고 미안한 처지고요. 그런데 사람이 참 자식 앞에선 뻔뻔해지나 봐요. 이번에도 결국 처형한테 손을 벌리고 말았거든요. 나중에 일이 잘 풀리면 전부 갖겠단 마음이었죠. 그렇게 딸아이는 다른 친구들처럼 방학 특강을 듣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사건을 계기로 아내와 전 조금 멀어지게 되었어요. 아내는 예전처럼 밝아 보이지 않았죠. 이제 정말 우리가 망했다는 걸 실감이라도 한 듯 어두운 표정이었어요. 대화도 많이 줄었고요. 전 이 모든 게 다 제가 부족해서 생긴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돈만 있으면 뭐든 살 수 있고 가정의 화목도 이룰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더군요. 실제로 그렇기도 하고요. 사실 살다 보면 일어나는 대부분의 문제가 돈 때문이잖아요. 그러던 어느 날 공장 형님이 일요일에도 일해줄 수 있겠냐고 묻더군요. 얘기를 들어보니 야근비에 주말 수당까지 돈이 꽤 되더라고요. 그래서 전 이참에 딸아이 대학 등록금이라도 마련해야겠다는 생각으로 하겠다고 했어요. 숙식은 공장에서 마련해준 기숙사에서 하게 되었고 가족들이 있는 집에는 2주에 한 번 정도 갈 수 있었어요. 그렇다 보니 집안 사정은 아내와 통화를 하며 듣는 게 고작이었죠. 밥은 먹었냐, 집에 일은 없냐. 통화 내용은 늘 같았어요. 그때마다 아내는 별일 없다고 했고요. 그렇게 전 조금씩 공장 생활에 익숙해져 갔어요. 그런데
숙소에 누워 가만히 생각해보니 바로 다음 날이 아내 생일이지 뭐예요. 아차 싶었죠. 그래도 지금이라도 기억이 나서 다행이다 싶었어요. 전 공장 형님한테 전화해서 하루 휴가를 얻었어요. 그리고는 동네 빵집에 들러 생크림 케이크를 사고 시장에서 아내가 좋아하는 복숭아도 10,000원어치 샀어요. 이번에야말로 아내와 대화 좀 나누고 예전처럼 돈독한 사이로 돌아가야겠다 생각하면서요. 그런데 웬걸? 집에 가보니 아무도 없는 거예요. 딸에게 전화해보니 학원에서 특강 중이라 늦게 끝난다고 하더군요. 아내는 아예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이상했어요. 아내는 일을 다니는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그런 아내가 밤 9시가 넘도록 집에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결국 저는 생일 케이크 초만 꽂은 채 잠이 들고 말았어요. 얼마나 잤을까? 아내가 절 깨우더군요. 시계를 보니 11시였어요. 당신, 지금 이 시간까지 어딜 돌아다닌 거야? 동창회가 있어서 다녀오는 길이에요. 동창회라는 말에 부하가 치밀더군요. 전 사업이 망한 이후 모임에 나가본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남편은 주말도 반납하고 뼈 빠지게 일하는 동안 아내는 친구들 만나 시시덕거리며 놀았단 얘기잖아요. 제가 우연히 찾아온 그날 말고도 아내는 자주 밖으로 놔두는 느낌이었어요. 제가 자신을 의심하는 줄도 모르고 아내는 자기 생일인 줄 어떻게 알았냐고 좋아하더군요. 기왕 생일 케이크를 사왔으니 초에 불이라도 붙이자고 했죠. 하지만 전 너무 화가 난 나머지 그 길로 다시 공장으로 오고 말았어요. 공장으로 돌아와 딸아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리고 물었죠. 엄마가 자주 외출하냐고요. 그러자 딸이 좀 머뭇거리더군요. 딸아이 말로는 엄마가 하루가 멀다 하고 밤마다 어딜 나간다는 거예요. 어디 가냐고 물어도 그냥 친구 만나러 간다고 했다네요. 저는 딸에게 왜 지금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냐고 다그쳤어요. 그러자 딸은 엄마 아빠 사이에 혹여 분란이라도 일어날까봐 걱정이 돼서 말 안 했다고 하더군요. 전 이 이야기를 공장 형님한테 했어요. 그러자 형님이 심각한 얼굴로 그러더군요. 제 와이프가 바람이 난 것 같다고요. 딱 봐도 바람이네. 얘기 들어보니까 좀 된 것 같은데? 네, 제가 생각해도 이건 바람이 분명한 것 같았어요. 일도 안 하는 아내가 밤마다 나갈 곳이 어딨겠어요. 잘 나가던 사모님에서 이 모양 이 꼴이 됐으니 아내도 도피할 곳을 찾고 싶었을 거란 생각이 들더군요. 결국 전 아내한테 묻지 못했어요. 혹여 정말 아내가 바람이라도 난 거라면 전 정말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랐으니까요. 제게 남은 건 이젠 가정 하나뿐인데 그냥 모른 척하고 살아야 하는 게 아닐까. 아내의 외도는 그냥 잠시 지나가는 소나기 같은 것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제가 공장을 쉬어야 하는 상황이 생기고 말았어요. 출근하다 계단에서 다리를 헛디뎌 넘어졌거든요. 병원에서는 다리뼈에 금이 갔으니 3주 정도는 쉬라고 하더군요. 공장 형님도 이 기회에 집에 가서 좀 쉬라고 권했고요. 하지만 전 집에 갈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아내를 보는 게 두려웠거든요. 하지만 별 수 있나요? 갈 곳이 집밖에 없는 걸. 결국에 짐을 싸서 집으로 향했어요. 집에 가니 절 보는 아내의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더군요. 하지만 이내 아내는 제 몸 걱정부터 했어요. 그런 아내를 보니 다시 예전으로 돌아간 기분이 들더라고요.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아내가 제 아픈 모습을 보고 이제 한눈 팔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어요. 그런데 나 저녁에 친구랑 약속이 있는데 어쩌지? 내가 죽 끓여 놓을 테니까 데워 먹어요. 전 아내의 말에 화를 참지 못하고 결국 욕을 하고 말았어요. 아내는 무척 당황하더군요.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아내는 끝내 외출을 했어요. 전 비참한 마음에 아내가 끓여준 죽을 싱크대에 모조리 버렸어요. 그리고 아내가 정말 친구를 만나러 간 것일 수도 있지 않느냐며 애써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절뚝거리는 발로 설거지를 하면서요. 그러다 문득 한국 생활을 정리하고 미국에 가서 새 삶을 시작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미국 처형한테 전화를 걸었죠. 저는 처형과 일상적인 대화를 하고는 전에 보내주신 학원 특강비에 대해 감사 인사를 했어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난 돈 보내준 적이 없는데 특강비라니? 네? 아내 말로는 분명히 처형이 우리의 특강비를 계속 내주고 계신다던데요. 처형은 빌라 전세금을 제외하고는 한 번도 돈을 보내준 적이 없다더군요. 게다가 아내가 처형과 통화하면서 요즘 형편이 나아져서 괜찮다고 했다나요. 오히려 처형이 더 의아해하더군요. 그러면서도 언제든 미국에 오면 생활할 수 있게 도와준다고 했어요. 처형과 통화를 마친 전 오히려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미술학원 특강비의 출처 때문이었죠. 아내는 자정이 넘도록 집에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죠. 새벽 2시쯤이었을까요? 문 열리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전 거실로 조용히 나갔어요. 아내가 얼굴에 땀이 송골송골 맺힌 채 들어오고 있었죠.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말이에요. 머리칼도 헝클어진 채로요. 아내는 절 못 봤는지 곧바로 화장실로 들어가 샤워를 하더군요. 전 아내가 어떻게 학원비를 마련했는지, 그리고 밤마다 어딜 다니는 건지 수많은 의문에 휩싸여야 했어요. 그렇게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다음날 아내에게 물었어요. 어젠 왜 그렇게 늦었냐고요. 그러자 아내는 횡설수설 하더군요. 아줌마들이랑 수다를 떨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모르겠더라고. 커피 마시고 수다 떨다 노래방 가선 신나게 놀다 보면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른다니까. 근데요, 무슨 수다를 하루가 멀다 하고 떤답니까? 지어낼 거면 제대로나 지어낼 것이지. 저는 아내의 어설픈 거짓말을 단박에 간파했지만 차마 지난밤 어디서 무얼 했냐고 따져 묻지는 못했어요. 결국 전 아내의 뒤를 밟기로 했어요. 다음날 아내에게 공장에 일이 생겨서 잠깐 가봐야겠다고 말했어요. 아내는 그 몸으로 어딜 가냐고 걱정을 했지만 아내가 속으로는 기뻐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집을 나선 저는 집 근처에서 시간을 때우고 있었고 저녁 8시가 되자 아내가 집에서 나오더군요. 아내가 버스에 오르는 걸 확인하곤 택시를 타고 아내가 탄 버스를 쫓았어요. 1시간 정도를 따라갔을까요? 마침 아내가 버스에서 내리더군요. 서울 시내였어요. 시간은 벌써 9시가 넘었더라고요. 버스에서 내린 아내는 어디론가 종종 걸음을 쳤어요. 따라가 보니 제가 잘 아는 동네더군요. 제가 사업을 하던 시절 제 사무실이 있던 동네였어요. 뒤따르는 내내 아내가 왜 하필 이 동네로 온 걸까 생각했어요. 하지만 궁금증은 생각보다 빨리 풀리게 됐죠. 아내가 향한 곳은 다름 아닌 한때 제 절친이었던 친구놈의 사무실이 있는 건물이었거든요. 순간 다리가 후들거리기 시작했어요. 모든 퍼즐이 다 맞춰진 것 같았거든요. 내 친구놈과 아내가 불륜을 저지르는 게 너무나 분명했어요. 친구와 제가 사이가 좋았던 시절 녀석은 제 아내와도 사이가 좋았었거든요. 비혼주의라는 놈이 가끔 농담조로 제 아내 같은 여자가 있다면 당장이라도 결혼하겠다고 했을 정도니까요. 그 놈이 옛날부터 제 마누라를 탐내고 있었던 것이 분명했어요. 아내도 그 친구를 보고 결혼하면 좋은 남편에 좋은 아빠가 될 거라고 얘기할 정도로 호감을 보이기도 했고요. 둘 사이에 뭔가 있는 것이 분명했어요. 모르긴 해도 딸의 특강비도 그놈이 챙겨줬겠죠. 전 모든 걸 포기하는 심정으로 아내를 뒤따라 건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로비에 들어서니 야간 경비원이 절 막더군요. 무슨 용무로 찾아오신 겁니까? 방금 들어간 여자, 그 여자를 찾아왔습니다. 누구? 아, 박 사장님 친구분이요? 박 사장이 앞서 말한 제 친구놈이에요. 이미 경비원도 알 만큼 들락거린 모양이었어요. 순간 전 머리가 돌아버릴 것 같았죠.
전 막무가내로 엘리베이터로 향했어요. 경비원이 절 막으려 했지만 재빨리 엘리베이터에 올라 친구놈 사무실이 있는 층을 눌렀죠. 엘리베이터에서 내려보니 사무실 안은 불이 꺼진 채 컴컴했어요. 다른 직원들은 모두 퇴근한 모양이었고요. 그때였어요. 저 멀리 사장실 문틈에서 불빛이 새어나오는 게 보였어요. 안에서 사람 말소리가 들리더군요. 머릿속은 온통 친구놈과 아내가 사장실에서 뒹구는 모습으로 가득했죠. 그렇게 굴욕적이고 참혹한 심정으로 사장실 문을 벌컥 열었어요. 그런데 그곳에는 제 친구는 혼자 있는 게 아니겠어요. 전화통화를 하고 있던 친구는 갑작스런 제 방문에 의아한 표정이었죠. 연락도 없이 내가 여긴 웬일이야? 전 다짜고짜 소리쳤어요. 어딨어? 우리 마누라 어디 숨겼냐고? 그게 갑자기 무슨 소리야? 재수씨가 어딨냐니? 전 다리를 절뚝거리며 다가가 친구놈의 멱살을 잡았어요. 그제야 친구놈은 당황한 기색을 보이더군요. 그 모습에 전 확신할 수 있었어요. 놈이 내 아내와 붙어먹고 있다는 걸요. 네가 뭐가 모자라 남의 와이프까지 건드려? 너 나 죽는 걸 보고 싶어? 일단 이거 놓고 얘기해. 네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야. 그런 게 아니면 왜 우리 마누라가 밤마다 네 사무실에 찾아오는 건데? 그건 그런 게 아니고 미치겠네. 친구놈은 변명을 하는데 급급했어요. 전 가증스런 녀석의 얼굴을 치려고 주먹을 들었죠. 그런데 그 순간 아내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그만해요. 나 여기 있어요. 고개를 돌려보니 문가에 제 아내가 서 있더군요. 파란 청소 아줌마 옷차림으로 손엔 대걸레를 든 채로요. 여보, 당신이 왜 그런 옷을 입고 있어? 손에 대걸레는 뭐고? 미안해요. 진작 말 못해서. 아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펑펑 울더군요. 친구놈은 그제야 그간의 상황을 설명해 주었어요. 몇 달 전 녀석은 아내로부터 온 전화를 받았다더군요. 혹시 일자리를 주선해 줄 수 있겠냐고요. 재수 씨한테 차마 험한 일을 시킬 수 없어 처음엔 격리 일을 주선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아내는 사회생활 경험이 없는 자신 때문에 괜히 피해를 주기 싫다며 격리 자리를 극구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아내에게 회사 청소 일자리를 소개해줬다고요. 평일 저녁에 5시간 정도 일을 하지만 친구놈은 사장 재량으로 월급을 좀 더 챙겨줬더군요. 정 그제서야 왜 아내가 매일 밤 땀 범벅이 된 채 돌아와 샤워를 했는지 알 수 있었어요. 그런 줄도 모르고 지금껏 아내의 외도를 의심했다니. 제가 생각해도 제 자신이 너무 한심했어요. 파란 청소복을 입고 서 있는 초라한 아내를 보니 차라리 잘 차려입고 나가서 바람이라도 피웠더라면 지금처럼 이렇게 미안하고 안쓰럽진 않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이런 아내를 철없고 세상 물정 모르는 그런 여자라고 원망했던 제가 바보였죠. 딸아이 특강비를 감당하기 위해 밤마다 건물 청소 일을 다녔을 아내를 생각하니 미안해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아내는 지금껏 험한 일 한 번 안 하고 살아온 여자였는데 그런 사람이 남편 잘못 만나 나이 들어 저렇게 고생하는 걸 보니 미칠 것 같았어요. 제 자신이 죽도록 밉더군요. 전 친구놈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오해해서 너무 미안하다고요. 친구는 절 일으켜 세우며 이러지 말라고 하더군요. 자기가 진작 얘기를 했어야 했는데 오히려 미안하다고요. 그 길로 전 아내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내는 지금까지의 일을 모두 털어놓았죠. 그리고는 장롱에서 명품 가방을 꺼내왔어요. 그건 얼마 전까지 제가 팔라고 했던 바로 그 명품 가방이었어요. 아내는 울먹이면서 가방을 열어 상표를 보여주더군요. 여보, 이거 사실 짝퉁이에요. 원래 거는 진작에 팔아서 생활비에 보태 썼어요. 왜 나한테 진작 얘기 안 했어? 난 그것도 모르고 괜히 당신만 원망했잖아. 아내는 제가 상처를 받을까봐 명품을 팔고 똑같이 생긴 짝퉁백을 메고 다녔던 거였어요. 그 백은 제가 아내에게 결혼 20주년에
선물로 준 사연 있는 가방이었거든요. 전 그날 아내와 부둥켜 안고 참 많이 울었어요. 어려움 속에서도 가정을 위해 묵묵히 희생한 아내한테 미안하고 이런 사람이 내 아내라서 감사하는 마음뿐이었죠. 그날 이후 전 공장 생활을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낮에는 택배 상하차 일을 하고 밤에는 대리운전을 하고 있죠. 공장 생활보다 조금 고되기는 하지만 가족들과 함께 있을 수 있어서 훨씬 행복해요. 아내는 제 만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청소일을 하고 있어요. 딸애가 대학에 들어갈 때를 대비해서 한 푼이라도 더 모아놔야 한다면서요. 그렇게 우리 부부는 서로 합심해 어려운 상황에 맞서고 있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우리 집에 좋은 소식이 들려왔어요. 아들의 취업과 딸의 미대 합격 소식이었죠. 잃는 게 있으면 얻는 게 있듯이 우리 집은 비록 돈은 잃었지만 전보다 커다란 행복을 얻을 수 있었어요. 아내와 저는 요즘 노후에 대해 종종 얘기해요. 딸애가 대학을 졸업하고 나면 처형이 있는 미국에 가는 게 어떨까 하고요. 여행도 다니고 다시 한번 신혼 때처럼 살아보자고요. 전 인생에는 참 많은 굴곡이 있지만 그 굴곡 끝에는 무지개가 있다고 믿어요. 우리 부부는 그 무지개를 향해 오늘도 열심히 살아가려고 합니다. 아내에게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입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래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